이 사업은 2026년 충청남도 지역 미디어 지원 사업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제1강으로 로컬 컨텐츠 발굴 및 기획 주제로 정명진 강사님의 교육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해서 총 4회차 2주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로컬 컨텐츠 리터러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컨텐츠, 특히 기사로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시를 쓰거나 소설을 쓰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미디어에 내가 실리 글을 쓸 건데 그 글을 어떻게 쓸지를 할 건데 지금 여기 이제 미디어 글쓰기 기사의 종류를 적었는데 내가 다루는 소재에 따라서 글 쓰는 방식도 다르고 취재하는 방식도 다르고 되게 다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행사를 기록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의 종류가 있고 사람을 소개하는, 특히 이제 이걸 앞에 말했던 걸 행사 기록이라 한다면 사람을 기록하는 인터뷰 기사가 있고, 그리고 또는 특정 장소를 소개하는 또는 단체를 소개하는 탐방 기사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전달하는 에세이 기사. 우리가 신문 보면 뒤에 사설 담겨 있고 옆에 보면 이제 기고란이 있고 자기 의견을 드러냈죠. 자, 요 네 가지를 어떻게 취재해서 어떻게 쓰는지만 알면 자기 영역에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자들도 뭐 기본적으로 이렇지만 주민들도 요 네 가지를 적절하게 사용만 한다면 충남신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요즘에 주민들이 글 쓰는 기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내가 네 개를 전부 다 소화하겠다 라고는 힘들 수 있으니까 자기한테 적절하게 맞는 걸 찾으시면 되고, 원래는 제가 강의를 하면 한 6주차 이렇게 해요. 6주차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걸 하나씩 강의에 넣어서 실습하고 실제로 써보고 그리고 서로 피드백하면서 글을 고쳐나가는 작업을 하는데, 이번엔 그러지는 않고 오늘은 전반적인 로컬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요거를 한번 개괄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면 각자 그 중에서 내가 쓰고 싶은 걸 정할 거예요. 2개 써도 되고 3개 써도 괜찮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이 강의를 의뢰를 받을 때는 4회차의 교육을 받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역에 관련된 글을 써서 충남신문에 실을 수 있도록 그 역량을 강화해주는 그 요청을 받고 강의 준비를 했는데, 쭉 들어보니까 이 로컬 컨텐츠 리터러시라고 제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로컬 컨텐츠에 대한 관심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차근차근 같이 이야기하면서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취재 그리고 글쓰기 역량들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볼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첫 회차이기 때문에 로컬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 2, 3, 4강 이렇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회는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고민과 제 이야기들을 가지고 로컬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작성하고자 하는 만들고 싶어하는 글을 쓰고 싶어하는 로컬 컨텐츠를 어떻게 쓸지, 그게 행사일지 인물일지 장소일지 에세이일지 그것들을 같이 고민해 보면서 잡아 나가고 실제로 써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초고가 좀 만들어지면 3강에서는 그 글들을 좀 더 어떻게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를 같이 좀 작업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4강이 끝나면 한 편이 좀 완성될 수 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2편 하셔도 돼요. 제가 하나하나 다 피드백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써야 될 글이 있으면 왕창 가져와서 써보시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제 강의는
단순하게 제가 혼자 떠들지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직접 써볼 겁니다. 이 글쓰기라는 건 운동하고 똑같아서 네. 헬스장에서 헬스 트레이너가 하는 말만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근육이 늘지 않듯이 강의만 듣는다고 해서 글쓰기 근육이 늘지 않아요. 네. 오히려 글쓰기 강의를 듣고 글쓰기 책을 읽을수록 글쓰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글쓰기 눈은 높아지고 자기 몸은 그대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쓰다가 이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결국은 자기가 써봐야 돼요. 자기가 쓰고 같이 고치고 그리고 그 글을 공개해 봐야 됩니다. 네. 그럴 때 글쓰기 실력을 늘 수 있기 때문에 실습과 피드백을 같이 할 거예요. 네, 같이 해볼 겁니다. 뭐 강제로 숙제 많이 내고 하진 않을 테니까 할 수 있는 만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로컬 콘텐츠 발굴 및 기획인데, 자,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지역이라는 말이 있고 지방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를까요? 선생님 혹시 저런 고민 해보셨을 것 같은데. 지역과 지방. 지방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지역이라는 말도 많이 쓰죠. 네. 그렇죠. 일단은 어떤 천안이라는 지역이라고 하면 이 공간을 말하겠죠. 네, 공간, 이 지리적인 공간 말하겠죠. 근데 지역과 지방은 되게 달라요. 지역은 로컬이라고 하죠. 로컬 컨텐츠 할 때 로컬. 네. 지역은 서울도 지역이고 천안도 지역이고 제가 온 홍성도 지역이에요. 근데 지방은 서울은 중앙이고 충남은 지방이에요. 지방은 중앙과 지방을 나눠서 변방을 의미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방이라고 해요. 그래 예전에 충남신문과 같은 이런 신문을 지방신문이라고 불렀다가 지방신문이라고 부르지 말자라고 해서 지역신문이라고 됐습니다. 네. 로컬이라는 건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로컬 콘텐츠로 담을 텐데 우리가 이 관점들을 고민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요거부터 볼까요? 그 기존 미디어 뉴스 9시 뉴스에 천안 소식이 잘 나오진 않죠. 며칠 전에 이틀 전에 제가 보니까 홍성 이야기가 갑자기 9시 뉴스에 나와가지고 왜 그런지 보니까 나왔다 그래서 살인사건이 났대요. 네. 또는 천안고속도로 공사장이 다리가 붕괴됐거나 최대 풍속 40m의 태풍이 불거나 지진이 나거나 눈이 오거나 불이 나거나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지역이 뉴스 9시 뉴스에 올라가죠. 그렇죠? 이게 전형적으로 지방을 바라보는 방식이죠. 네, 지방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근데 로컬로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저렇게 크고 일어나면 사건, 사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천안에 살면서 여러분들만 느끼는 천안의 매력들이 있죠. 네. 그리고 살아가는 재미들. 이 이야기가 미디어에 잘 담기지 않다 보니까 아까 이제 청년분이 아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하상가에 한다고 하지만 지하상가에서 어떤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미디어에 담기지 않잖아요. 그리고 기자가 와가지고 그걸 취재해서 쓰지 않는 한 알려지지 않고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컨텐츠로 만들자고 하면서 로컬 컨텐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아까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을 누가 들었다 그랬었나요? 네, 선생님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을 들었다 그랬나요? 작년에.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사업이죠. 그렇죠? 그 로컬 컨텐츠를 바라보는 관점이 로컬 크리에이터처럼 로컬에서 일어나는 활동이나 컨텐츠를 기반으로 창업을 유도하는 방식의 로컬 컨텐츠가 있어요. 그건 뭔가 나를 홍보하고 상품을 팔고 경제적으로 창업하고 하는 방식의 로컬 컨텐츠인데
그런 로컬 콘텐츠가 또 한계를 가지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창업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로컬 콘텐츠가 한편에 있다면 또 다른 한편에는 그냥 내 옆집 할아버지의 일생사 또는 새로 이사 온 이주민의 이야기. 네. 창업은 하진 않지만 그냥 그 청년들끼리 재밌게 노는 문화 이런 방향의 로컬 콘텐츠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들 기반으로 그게 잘 또 쌓이면 브랜딩이 되고 마케팅이 돼서 판매가 되고 창업으로 가는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생한 이야기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창업하고 판매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연결하기 위한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지금 이제 지방소멸이라고 하는데 이런 로컬 컨텐츠 또는 로컬 라이팅, 지역을 기반으로 글을 쓰는 걸 로컬 라이팅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로컬 라이팅이 과연 지역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로컬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보면 요즘에 이제 지방소멸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지방소멸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지역 공동체가 소멸하지 않고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 이런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로컬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로컬이 힙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로컬 힙 현상이라는 거 있어요. 사람들이 일부러 로컬적인 걸 소비하기 위해서 뭔가 국제적이고 랜드마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의 컨텐츠를 다루기도 하죠. 그리고 또는 로컬 지향이라는 사람들이 이제는 로컬을 지향하더라 작은 것들을 지향한다는 이제 개념으로 동네 단위. 예전에는 아까 충남 신문이 있었는데 뭐 충남 단위도 있고 천안 단위도 있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사시는 선생님이 아까 어디서 오셨다 그랬죠? 성남. 네? 성남면. 성남면. 예. 아, 면. 선생님은? 목천. 아까 무슨 동도 있었는데? 네? 쌍용동. 이런 것처럼 동네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고민들이나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 계기가 당근마켓이에요. 네. 예전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도 연결해서 소통을 해줬잖아요. 근데 당근마켓, 당근은 6km 반경 내에 자기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가 높아졌어요. 이 계기가 된 게 코로나였어요. 네. 코로나 때 그때 슬세권이라는 이야기 들어봤나요? 슬리퍼 신고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로컬 단위, 우리 동네 단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로컬 지향에서 동네 단위의 생활권의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 현상으로 로컬 콘텐츠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구도심, 아까 청년 활동 것처럼 구도심을 중심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하고 로컬 비즈니스나 로컬 브랜딩 등이 이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당근마켓처럼 더 작은 로컬, 충남은 큰 로컬이고 충남보다 작은 게 천안이라는 로컬이 있을 거고 천안에서도 불당동이라는 더 작은, 여기 무슨 동인가요? 네? 네? 무슨? 네? 문화동? 네, 그렇게 하이퍼 로컬이라고 해서 기존 로컬 개념보다 더 좁은 동네 중심의 접근 방식을 하이퍼 로컬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붕어빵 지도, 슬세권, 또 스타벅스 스세권, 요즘 스타벅스는 좀 뭐 그렇지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또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그냥 서로 만나서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당근마켓처럼 이제 이런 이제 기술들이 생기면서 하이퍼 로컬 서비스가 생기고 이런 하이퍼 로컬, 좀 더 작은 로컬을 지향하는 분위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이퍼 로컬에서는 기자들이 동네마다 한 명씩 담당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 와서 취재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컨텐츠가 되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로컬 컨텐츠는 누가 만들어야 되는 걸까요?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만들 수밖에 없는. 따라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에 글쓰기 할 때 AI 많이 쓰시죠? 네. AI가 되게 좋은 글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AI가 안 통하는 곳이 있어요. 지역이에요, 지역. AI는 빅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데이터가 많아야지 그걸 가지고 자기가 조합해서 그럴싸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저도 써보는데 지역 관련된 걸 맡기면 온통 오류투성이에요. 왜냐? 정보가 이미 온라인에 쌓여있지 않으니까 지워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로컬이라는 하이퍼 로컬이라는 지역은 약간 손대지 않은 노다지 같은, 주민들만 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만 실천할 수 있는 컨텐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남신문이나 다른 미디어에서 주민들과 협업들을 하게 됩니다. 요건 좀 넘어가고, 네. 이건 제 사진인데, 제가 충남홍성으로 기촌을 해서 기자를 그만두고 글만 쓰겠다고 해서 저희 집 다락방이거든요. 한옥집 다락방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말했었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소재로 글을 쓰는 건 내 일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글 쓰기 전에 몰랐던 거를 글을 쓰면서, 내가 이런 장소와 이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뭘 느끼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네. 그런 것들이 전달될 때 사람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부산을 가든 목포를 가든 블로그에 막 맛집들이 아니라 그 현지인이 살면서 추천해주는 맛집들이 중요하잖아요. 로컬 컨텐츠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예. 아까 청년들 이야기 계속해서 죄송하지만, 지하상가에서 뭔가 청년들이 모여 있다면, 그냥 단순하게 이런 사업을 해요, 이런 사업을 해요가 아니라, 청년들이 그 공간 안에서 뭘 느끼고 어떤 재미를 느끼는지가 드러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장소 기록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공간이라는 건 물리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46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에 보면 보이는 이 공간들, 그냥 공간은 물리적으로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공간에 컨텐츠가 담기면 가치가 높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로컬 컨텐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컨텐츠가 담긴다는 이야기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의미를. 아까 말했듯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살아있는 경험을 통해서 찾은 의미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 시간에 장소 기록을 한다면, 나만 알고 있는 또는 내가 좋아하는 또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자주 가는 장소를 소개하는데, 선생님이 아까 공식적인 정보가 장소 기록이 어렵다 그랬잖아요. 근데 공식적인 정보는 이미 위키백과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이 그 장소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느낌을 받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요 이야기는 AI도 몰라요. 아무도 물어보지 않고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로컬 컨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그런 공식적인 정보를 취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로컬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뭔지가 담겨야지 되는 거고, 요거는 기자도 쓸 수 없는 이야기가 되겠죠. 요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글을 쓴다면 충남 신문에서도 되게 기자들 쓸 수 없는, 또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소라는 건 기본적인 물리적인 공간에 의미가 부여돼야지 나만의 장소가 돼요. 그리고 나만의 장소가 컨텐츠에 담겨서 공유가 되면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은 장소가 되는 거고, 공유되는지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직접 로컬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일이겠죠. 결국은 이제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 저는 이번 강의의
목적이 여러분들이 정말 쓰고 싶은 로컬과 관련된 자기만 알고 있는 경험들 있잖아요. 누구나 쓸 수 있는 이야기보다 내가 잘 알고 있는, 그럴 때 정말 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는 거기 때문에 그 소재를 찾고 정해서 같이 그 글을 어떻게 쓸지 기획을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글을 쓴 다음에 좀 더 그 글을 발전시킬지를 고민하고, 마지막에 잘 다듬어서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게 제가 다 피드백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한 편을 마무리해 가는 게 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일단 이제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다들 글쓰기에 대한 고민들은 많고 잘 쓰고 싶지만 어렵죠. 네. 근데 그 글쓰기가 어려운 이유는 저는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쓰고 싶은 글이 있고 타인이 읽고 싶은 글이 있어요. 독자가 읽고 싶은 글. 이 두 개가 이렇게 만나야지, 만나서 공감을 이뤄야지 독자가 읽겠죠. 요즘에 뭐 페이스북 스레드, 뭐 여러 다양한 뭐 인스타 또는 블로그 또는 보도자료, 여러 홍보 글들이 있는데 올려도 좋아요가 몇 개 달리지도 않고 조회수가 늘어나지도 않고, 네, 그렇죠. 결국은 이제 내가 쓰고 싶은 글이 독자가 읽고 싶은 걸 만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저게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짧게 하고, 저는 매 시간을 좀 쓰게 만드는데 오늘도 잠깐 몸은 풀었으면 좋겠거든요. 부담 없는 글쓰기입니다. 그냥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걸 할 건데 그 전에 요거부터 봅시다. 글쓰기 과정을 조금 단순화 시켜보면, 특히 미디어 글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사를 쓴다고 했을 때, 기사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처음에 소재를 정합니다. 오늘 수업 끝나고 소재 하나만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 주까지 4회차 동안, 난 이거 한번 써봐야지라는, 소재가 없으면 시작도 못 하잖아요. 기자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소재예요. 원래 기자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발제를 해야 되거든요. 데스크 부장들한테. 예를 들어 사회부면 사회부장이 이렇게 앉았고, 여러분들이 사회부 기자라고 쳐요. 아침에 오면 저 오늘 이거 취재해서 이거 기사 쓰겠습니다라고 발제를 해야 돼요. 그 취재거리. 그게 아침에 없으니까 맨날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제보를 받고 막 하는 거죠. 그렇죠? 소재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처음 글 쓸 때는 쉬워요. 이렇게 이것도 쓰고 싶고 저것도 쓰고 싶은데, 블로그라든지 뭐 책을 쓰더라도 책은 한 30개 정도의 꼭지가 묶이면 책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책 한 권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내가 한 주제로 30개 꼭지를 쓸 수 있을까? 그 소재를 찾을 수 있을까? 그렇죠. 소재 찾기가 되게 힘듭니다. 자, 일단 소재를 찾았어요. 소재를 찾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기자나 작가나 이렇게 밥벌이로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 두 번째 단계를 고민을 많이 안 해요. 근데 실제로 미디어 글쓰기에서는 저 두 번째 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메시지를 정하는 건데, 메시지라는 건 내가 쓴 글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할지를 글 쓰는 사람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가끔씩 자기 친구나 지인이나 글 쓴 걸 쭉 보고 나서 읽어보면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지? 막 이럴 때 많죠. 그게 바로 글 쓴 사람이 내가 뭘 전달할지를 몰라서 그래요. 미디어 글쓰기는 저 메시지 잡는 게 핵심이에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기자들은 처음에 입사하면 1년 동안 행사 기사만 시켜요. 정보 전달 기사만. 소위 스트레이트 기사라는 게 있어요. 스트레이트 기사만 시키는데, 그 이유가 스트레이트 기사는 맨 기사의 첫 문장에 메시지가 들어가요. 메시지를 툭 박아놓고, 제일 중요한 메시지를 박아놓은 다음에 그게 어떻게 열렸다 이렇게 이어가는 방식이거든요. 그걸 기자들끼리는 뭐라 그러냐면 야마라 그래요. 일본말로 야마가 산이죠. 산. 네. 그래서 선생님 만약에 신입 기자다. 그러면 신입 기자가 현장에 갔어요. 현장에 갔다가 취재하고 오자마자 선배 기자가 물어봐요. 너 오늘 야마가 뭐야? 대답 못하면 혼나요. 그러니까 신입 기자는 어떻게 하냐면 취재 가기 전부터 오늘 야마를 뭘로 잡지?
야마라 말하는 일본 발음 쓰지 않고 리드라 그래요. 리드문이라고 하는데 리드문은 끌고 나가는 문이잖아요. 리더는 뭐 끌고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듯이 리드문은 보도문에서 제일 첫 번째 등장해서 전체의 글을 끌고 나가는 문장을 리드문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선배가 취재기자한테 오자마자 물어보는 게 너 오늘 리드문이 뭐야? 하면 문장으로 답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혼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입 기자는 취재 현장에 갈 때마다 오늘 리드문을 어떻게 잡지? 리드를 어떻게 잡지? 고민을 해요. 그러면 사전 조사가 됐으니까 이렇게 잡으면 되겠다라고 메시지를 잡죠. 근데 현장에 가봤어요. 가서 취재하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걸로 잡아야겠다. 그럼 돌아오는 길에 막 이렇게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잡고 하고 오면 이제 그 선배가 물으면 답하는 거죠. 그래서 기자들은 행사 기사나 정보 전달하는 스트레이트 기사를 한 15분이면 써요. 네, 저도 가끔씩 공무원들 보도자료 글쓰기 강의 가는데 공무원들한테 물어봤어요. 행사 끝나고 나서 보도자료 쓰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하니까 1시간 반이 걸린대요. 그래서 그걸 한 30분까지 줄일 수 있어요. 왜냐면 스트레이트 기사는 구조가 정해져 있거든요. 틀이 정해져 있는 기사예요. 그래서 리듬은 고민하는 데만 아주 큰 고민을 하고, 네, 그거 리듬만 잡히면 예를 들어 볼까요? 아마 다음 시간이 제일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미리 스트레이트 기사는 행사 기사 요 2장에 스트레이트 기사 네, 다음 주 2장에서 다음 이렇게 나오는 네, 행사 기록에 대한 이야기인데 기본적인 보도문 기사는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다음에서 읽는 기사들 있죠? 약 90% 이상이 이 형식을 따르고 있거든요. 요즘에 새로운 형식을 만들려고 바꾸는데 여기서 출발합니다. 무엇이든. 자, 이 스트레이트 기사는 역피라미드예요. 역피라미드. 역피라미드라는 건 삼각형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게 역피라미드겠죠? 이걸 벽돌로 생각하시면 돼요. 벽돌. 제일 큰 벽돌을 제일 위에 놓고 그 다음에 작은 벽돌, 그 다음 작은 벽돌, 작은 벽돌, 작은 벽돌 이렇게 쓰는 게 정보 전달 기사예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300년 정도 된 글쓰기 양식이거든요.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막 일어났어요.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막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뭘 쳤겠죠. 정보를 이렇게 치든지 했는데 전쟁 상황을 전달하다 보니까 중간에 끊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취재 기자가 신문사에 기사를 전송할 때 중요한 거부터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중간에 끊겨도 상관없게. 네. 근데 글 쓰는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독자들도 정보를 전달하는 글은 저렇게 읽어요. 여러분들 아까 충남신문 받으셨는데 신문 읽을 때 어떻게 읽나요? 책 읽듯이 1면부터 24면까지 막 꼼꼼하게 안 읽죠? 넘기다가 제목 보니까 내가 아는 이야기네. 넘기니까 이번에 천안 원도심에 청년 지원 사업이 새로 생겼네? 라는 정보에 제목이 되게 궁금하니까 보잖아요. 그 다음에 제목을 보고 부제목을 보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문장을 보죠. 그 첫 번째 문장이 리드문이에요. 리드문. 그래서 정보 전달은 리드문만 읽어도 독자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 쓰는 게 리드문입니다. 자, 그게 리드문이 생겨요. 이 리드문이 놓이고 나면 그래서 그 청년 지원 사업이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육하 원칙에 따라 써주는 거예요. 네. 행사가 열려도 어떤 행사의 의미를 담은 다음에 그 행사가 언제 어떻게 열렸는지. 근데 이 육하 원칙도 여기 보통 기자들이나 여러 주민들 기사를 처음 써보라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냥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무슨 행사가 열렸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건 기사가 아니에요. 메시지가 없잖아요. 열렸다는 거 말고는. 그래서 신입 기자들도 열렸다라는 리듬을 쓰면 혼나요. 열린 거 말고 그 행사에서 네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메시지가 뭔지를
그리고 여기서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까지만 써요. 네, 지난 몇 월 며칠 뭐 천안 타운홀에서 충남신문 주최로 로컬 컨텐츠 리터러시 강의가 열렸다라고 쓰겠죠. 그럼 세 번째 문단에서는 왜 했는지가 써져요. 그리고 네 번째 문단에서는 어떻게 했는지를 써요. 이렇게 6하원칙도 나눠서 쓰는데,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보도자료예요. 천안에서 사람과 벼 그리고 생명 나눔 한마당이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충남도는 12일 신안초등학교에서 몇 명이 참가한 가운데 행사를 개최했다라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다라는 게 두 번째 문단에 있죠. 첫 번째 문단에는 이 행사의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미래 세대인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마련된 농장에서 직접 벼를 심고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농업 농촌의 중요성과 생명 농업의 가치를 배운다. 그게 언제 어디서 열렸다, 이런 방식이죠. 그리고 보세요. 이번 행사는 미래 세대에게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 및 생명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왜 했는지 나오죠. 그리고 이 주제를 열린 행사에는 뭐 업무 협약, 그림, 사진, UCC로 학교 농장을 표현한 작품들이 전시됐다. 그리고 홍보 부스가 운영됐으며 벼베기, 탈곡 체험, 새끼고기, 떡매치기, 전통놀이 등 체험 행사도 열렸다. 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가 나왔죠. 그리고 관계자는 뭐라고 말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역삼각형 구조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보이면 돼요. 그러면 행사 기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취재하고 와서 어떤 게 큰 벽돌이고 어떤 게 그 다음 큰 벽돌이고 어떤 게 제일 작은 벽돌인지 우선순위만 알고 있으면 15분 만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독자들도 아까 뭐 내가 궁금해하는 정보가 담겼어.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도 기사가 길면 끝까지 읽나요, 안 읽나요? 안 읽죠? 중간에 그냥 읽다 보니까 알겠어 하고 도망가요. 그래서 신문사에서도 신입 기자가 막 열의에 차서 2장짜리 기사를 보내면 선배 기자가 친절하게 너 기사가 좀 기니까 한 장으로 줄여줘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밑에서부터 싹둑 잘라요. 약속이 돼 있으니까. 위에가 중요하고 밑에는 중요하지 않고 독자가 끝까지 안 읽을 수 있다라는, 이게 정보 전달하는 기사예요. 근데 아까 뭐 여러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던 사람 기록, 장소 기록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텔링이 돼야 돼요. 이건 정보 전달을 읽지 않기 때문에 독자가 끝까지 읽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보 전달이 아닌 방식은 다르게 써야 되는 거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요겁니다. 메시지. 어떤 글을 쓰든지 내가 쓰는 글에서 핵심 메시지가 뭔지를 스스로 고민하는, 아까 신입 기자가 오늘 리드문을 뭘로 잡지 고민 안 하고 가면 선배들은 혼날 텐데 이러면서 그 고민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기사뿐만 아니라 가끔씩 뭐 사업 신청서 이런 거 쓰잖아요. 저도 심사할 때 많이 가는데 막 30페이지, 40페이지, 50페이지 막 있어요. 근데 읽어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눈에 띄는 건 첫 서두에 핵심적인 특징을 딱 보여주고 나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나가게 돼요. 예전에 네이버 블로그에서 여러분들 그런 고민 하잖아요. 내가 쓴 글이 검색했을 때 상단에 어떻게 하면 노출될 수 있을까? 지금은 달라졌어요. AI 때문에. 예전에는 원칙이 뭐였냐면 제목에서 언급된 단어가 첫 번째 문장에 등장하느냐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 핵심 메시지가 들어가느냐였어요. 제목은 이건데 앞에가 다르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도 어떻게 쓰시나요? 블로그 쓸 때 오늘은 참 날씨가 좋아요. 오늘은 뭐 그래서 어디를 가보기로 했어요. 근데 사실은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를 검색하는 이유는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스크롤을 한참 내려야지 내가 원하는 정보가 나오죠. 도망가죠.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모든 글, 모든 컨텐츠, 영상도 마찬가지인데 도입부에서 독자의 관심을 어떻게 끌 거냐. 이게 문제죠. 그랬을 때 정보 전달은 핵심 정보를 처음에 전달하는 거고, 나중에 인물 기록이나 장소 기록은 그 인물과 장소의 어떤 매력들이
첫 번째 문장이 좀 드러나야 되겠죠. 그 방식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메시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뭐냐? 여러분들은 아주 거창한 지역의 행사나 뭐 국가적인 행사나 국회의원을 인터뷰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옆에 있는 동네 할머니 인터뷰할 거고, 아이 인터뷰할 거고, 네, 청년들 인터뷰할 거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하고 있으면서, 아, 이 사람의 매력이 뭐지? 내가 소개하려고 하는 장소의 매력이 뭐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게 메시지가 담겨요. 여러분들 글 쓰고 나서 제목 달기 힘들죠. 그것도 자기가 뭘 전달하고자 하는지 메시지가 불명확해서 그래요. 메시지가 정해져 있으면 제목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 소재를 정했으면 메시지를 정한다. 그 다음 단계들은 짧게 얘기할 건데, 그건 여러분들이 글 쓰면서 적용해 볼 거예요. 뭐냐면, 메시지가 정해져 있으면 글감을 찾아요. 이건 빨리 말씀드릴 건데, 취재를 갔어요. 인터뷰를 했어요. 1시간 동안 인터뷰하니까 막 녹취를 푸니까 20페이지가 됐어.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인터뷰를 하면 그 사람이 소재가 되고, 그 사람이 한 말, 그 사람의 경험들이 글감이 되겠죠? 그럼 글감이 한 20개가 돼요. 그걸 다 쓸 수 없죠? 결국은 글쓰기는 뭐다? 컨텐츠는 뭐다? 취사 선택이에요. 어떤 것들은 버리고, 어떤 것들은 내가 사용하고, 어떤 것들은 짧게 언급하고, 어떤 것들은 길게 언급하고, 어떤 것은 큰 벽돌이니까 먼저 제시하고, 네. 이 기준이 되는 게 메시지인 거죠. 제가 동네 이장님하고 글쓰기 할 때 어떻게 했냐면, 포스트잇을 줬어요. 포스트잇. 글쓰기 처음부터 힘들잖아요. 그래서 포스트잇에다가 포스트잇 한 장에 자기가 쓰고 싶은 글의 소재, 글감을 단어로 쓰라 그래서 단어로 10개를 채웠겠죠? 그럼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서 포스트잇을 막 붙여요. 붙여서 어떤 건지 자기가 설명하다가 제가 물어봐요.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이 글 한 편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바가 뭐세요? 메시지를 서로 정해요. 정하고 나면 내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분이 10개 중에 이 4개는 상관없네요. 6개만 하면 되겠네요. 이 작업이 글감을 고르는 일이에요. 내가 쓰고자 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정해지면 그 메시지와 관련된 글감을 추려요. 아까 그 인터뷰 이야기 하셨죠? 저는 인터뷰하면 1시간 반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엄청 길겠죠? 자주 하다 보면 인터뷰 하는 동시에 어떤 말을 인용해야 될지가 떠올라서 제가 받아치면서 표시도 해놓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창을 2개를 띄워요. PC에다가. 한쪽은 그 사람이 한 말이 녹음된 녹취 파일이 있겠죠? 쭉 나와 있고, 한쪽은 내가 쓸 글을 띄워놓고, 녹취록 중에서 그 1시간 반 동안 떠든 말 중에 글감이 될 만한 내용만 표시를 해서 붙여요. 글감을 고르는 거죠. 네, 그 작업들이 글감 찾기입니다. 그 다음은 구성 짜는 건데,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이해되시죠? 선생님, 이해되시죠? 선생님만 이해하시면 오늘 제가 목표를 삼아서. 자, 선생님이 유관순에 대해서 쓴다고 하면 너무 많은 소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하나의 유관순 생애, 또는 아니면 3.1 운동이다, 아니면 천안의 3.1 운동이다 했을 때 관련된 소재가 있을 건데, 그게 소재를 중에서 글감을 찾았어요. 중요한 건 이 글감을 어떤 순서대로 보여주느냐예요. 구성이라는 건 글감에 순서를 부여하는 일이거든요. 요 고민들을 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쓴다? 어떤 구성으로 쓴다? 시간 순으로 써요. 인터뷰를 하잖아요. 사람을 소개하는 인터뷰. 그러면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학교는 어디서 나왔고 군대는 어디 갔다 왔고 결혼은 어떻게 했고 애를 어떻게 낳아가지고 남편 언제 죽었고 그래서 지금 이 고생을 한다. 이런 시간 순으로 쓰죠. 그렇죠? 시간 순으로 쓰기 제일 쉬워요. 근데 독자들은 시간 순이 제일 지겨울 수도 있어요. 시간 순에서 약간만 구성을 바꾸면, 글감의 순서를 조금만 바꾸면 확 재밌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 이 구성 짜기는 글감의 순서를 배열하는 겁니다. 자, 요 구성 짜기까지가 기자나 작가들은 자기 머릿속에서 이루어져요.
아직 쓰지도 않았어요, 지금. 취재 갔다가 오면서 당장 오늘 마감을 해야 되니까 마감하기 전에 내가 이 글의 메시지는 뭐고, 아, 내가 쓸만한 글감이 뭐지? 이 글감 중에서 뭐 어떤 글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어서 어떻게 끝내야지라는 자기 머릿속에 로드맵이 그려져요. 그때부터 이제 표현하기에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하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한 가지로만 표현해요. 설명하듯이 그냥. 근데 설명하는 글은 되게 지루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3회차 때 알려드릴 건데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고 그 소재에 맞는 표현을 하면 조금 더 현장감 있고 독자가 읽기 쉽게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글감을 찾았고 글감의 순서를 정하고 글로 표현하고 나면 한편에 초고, 첫 번째 원고가 만들어집니다. 초고. 그 다음부터 글을 다듬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초고에서 그냥 맞춤법 검사해서 바로 넘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재고의 단계가 있어요. 재고. 제자는 다시 쓰기. 네. 재고를 하고 그 다음에 퇴고, 고쳐쓰기를 해야 한편에 글이, 여러분들 쓰고 싶은 글이 독자를 만나러 갈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게 미디어 글쓰기죠. 요 과정을 4회차 동안 한번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 과정을 가지고 스트레이트라는 행사 기록, 인터뷰라는 사람 기록, 탐방이라는 장소 기록이 이걸 활용하지만 또 달라요. 그 방식들을 조금 다음 시간에 배워볼 겁니다. 궁금함이 생기더라도 질문은 하면서 받는 걸로 하고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목요일 만나야 되잖아요. 목요일 만나기 위해서는 당장 이 수업 시간에 내가 뭘 쓰고 싶지를 찾아야 돼요. 그 숙제를 안 내줄 겁니다. 지금 찾을 겁니다. 자, 오늘 이 강의 자료에 옆에 A4 용지가 있죠? 되게 부담스럽지 않나요? 이 빈종이. 자, 뭘 할 거냐? 오늘은 첫날이니까 프리라이팅을 해볼 겁니다. 프리라이팅. 프리라이팅이 아주 좋은 글쓰기 습관이에요. 근데 몇인지 시간이 파악이 안 돼서, 네. 시간이 적절해 보이네요. 자, 지금 제 이야기를 아까 글쓰기 6단계 과정까지 듣고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뭐 리듬을 어떻게 쓰고 구조를 잡다 보니까 뭐 틀이 짜여져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짜여진 틀대로 쓰기는 되게 또 힘들거든요. 자기 몸에 익숙하지 않으면. 근데 글쓰기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글쓰기는 처음에는 자유롭게 시작해야 돼요. 너무 틀에 짜여있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글쓰기 교육, 글쓰기 책을 읽다 보면 이렇게 써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문장도 못 쓸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처음에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쓰고 그걸 계속해서 고쳐나가는 거예요. 작가들도 기자들도 처음부터 완벽한 글을 쓰지 않아요. 완벽한 글을 쓰겠다는 욕심이 있는 순간 글을 못 써요. 네, 그걸 위해서 오늘 연습하는 거고 또 하나 이 프리라이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 시간 동안 로컬에 관련된 나는 뭘 쓸 수 있을까? 뭘 쓰고 싶지? 기자나 작가, 특히 기자들은 직업이니까 쓰기 싫어도 써야 되잖아요. 월급 받으려면.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글쓰기가 고통이 아니라 쓰고 싶은 글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글은 당연히 로컬적이에요. 로컬 컨텐츠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일상 내에서 이루어지는 고민이기 때문에 네, 그 컨텐츠를 한번 잡았으면 좋겠는데 프리라이팅에 대해 설명을 잠깐 할게요. 나탈리 골드버그라는 사람이 제안한 겁니다. 나탈리 골드버그라고 뼛속까지 내려가서 쓰라는 책이 있어요. 1985년도에 나온 아주 스테디셀러인데 그 책에 나오진 않지만 그걸로 유명한 작가가 얘기한 겁니다. 이 프리라이팅은 요즘에 스타트업 도시에 청년들, 젊은 기업들이 많이 써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들어보고 마실 겁니다. 자, 프리라이팅은 의식적 흐름 글쓰기예요. 의식적 흐름 글쓰기라는 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흘러가는 의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 적는 거예요. 검열하지 않고.
자, 보통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밖에서 이렇게 오는 줄 알지만 사실은 아이디어는 자기 안에 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의식으로 올라오는 순간 아,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라고 검열하기 때문에 얘가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검열하는 걸 놓아버리면 그때 나와요. 네, 그래서 이 프리라이팅을 마케팅에 쓰는데 방법은 제한 시간을 정할 겁니다. 오늘은 10분 해볼 겁니다. 이게 저는 매일 하는데 중요한 건 10분 동안 손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10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써본 기억이 잘 없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지? 쉽잖아요. 자기가 떠오르는 생각만 받아 적으면 돼요. 10분 동안 프리라이팅 하는데 손이 멈췄다라는 건 뭐죠? 머릿속에 생각이 없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작했어요. 아, 도대체 뭘 쓰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뭘 쓰라는 거지라고 쓰는 거예요. 그 문장을 쓰는 순간 또 다른 생각이 떠올라요. 받아 적어요. 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 4주 동안 로컬 컨텐츠를 쓰라는데 나는 뭘 쓸 수 있지라는 질문을 쓰는 순간 이거 써볼까? 이거 써볼까? 이렇게 막 자유롭게 가는 겁니다. 10분간 할 거고 정해진 시간 내에 쉬지 말고 손을 움직인다. 손 돌림을 멈추고 허공을 바라본다거나 여러분들 저 그러죠. 여기 경치 좋으니까 한 문장 써놓고 그 한 문장이 자기 심취해서 다음 문장 못 쓰지 경치를 바라보면 생각날 것 같죠? 안 나요. 네, 문장은 문장에서 이어질 뿐입니다. 지금까지 쓴 내용을 읽는다거나 여러분들 글 쓸 때 첫 번째 문단만 좋죠? 왜냐면 첫 문단 써놓고 읽어보고 계속 쓰다 보니까 첫 문단만 되게 좋고 뒤에 가서 막 망가지잖아요. 자, 프리라이팅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완벽한 글이 아니기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맞춤법 틀려도 돼요. 구두법 틀려도 됩니다. 뭐 리듬은 구조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누구한테도 보여주면 안 되는 글이에요. 내 머릿속에 날 것을 담았기 때문에. 자, 주제를 벗어나거나 아이디어가 동나도 중요한 건 손을 멈추지 않는다. 필요하면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도 된다. 머릿속에 두서없이 들어오는 내용을 써도 무방하다. 그도 아니면 낙서라도 해라. 아무튼 손을 계속 움직이게 해줄 것을 무엇이든지 하라. 쓰는 동안 지루하거나 불편함을 느끼면 왜 지루한지를 대해서 써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프리라이팅을 언제 자주 활용하냐면 강의를 의뢰받았을 때 주로 하는 강의는 그대로 하면 되는데 새로운 주제를 받으면 슬라이드 구성을 다시 짜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리될 때까지 막 시작도 못 하는데 저는 프리라이팅부터 합니다. 모르는 상황에서 쭉 프리라이팅을 하다 보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저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알게 돼요. 쓰기 전에 몰랐던 것. 네. 한번 그 경험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주민들은. 그래서 자기가 쓰고 싶은 글이 뭔지. 주제 안 정할 겁니다. 그냥 쭉 써보다 보면 10분 정도 쓰면 나중에 이야기 나눌 때, 아, 저는 뭐 이번 4주 동안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볼펜 있으신가요? 볼펜? 다 없으신 분? 없죠? 시간 잴 겁니다. 시간을, 이 알람이 울리게 시간을 잴 거고, 선생님 혹시 볼펜 있으시죠? 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생각의 속도와 글 쓰는 속도를 맞춰보는 거예요. 생각은 아주 빠르게 흘러가요, 원래. 그래서 휘발돼요. 잠잘 때 고민이 많으면 누워서 생각이 막 나는데 막 잠도 안 오잖아요. 근데 이 생각을 받아 적으면 생각의 속도가 글 쓰는 속도에 맞춰지면서 생각이 천천히 흘러가요. 네. 그래서 10분 동안 손을 멈추지 말라는 건 그 리듬을 느껴와야 돼요. 그때 아, 그렇구나 라고 할 겁니다. 쓰고 나서 쓴 내용 절대 발표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소감만 나눌 겁니다. 방법론적으로 찾는다는 건 충주시에서 했던 걸 똑같이 천안에서 하면 되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방법론이 아니라 그냥 우리 지역 맥락에서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려면 여러 개를 해봐야 돼요. 결국은 여러 개 하면서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 지역마다. 그래서 그냥 지금 한 분 한 분의 고민들 있잖아요. 이걸 생각만 하지 않고 글로 써보고 신문에도 실어보고 하면서 그때그때 싣고 나면 아, 이렇게 해도 되겠네라는 게 그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요 지금 로컬 컨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핫해질 수 있을까 고민들을 반영할 수 있는
같이 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네, 좋습니다.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는 제 일상에서 만나는 마을 공원의 느낌을 스케치하듯이 그려봤어요. 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은 큰 공원이나 어떤 네. 녹지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네. 정말 작은 마을 안에 있는 공원의 풍경들이 굉장히 저랑 다정하다는 느낌을 그림도 요즘에 커뮤니티 가든이라고 해서 되게 핫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시청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아니라 뭐 부지는 그럴 수 있지만 공동체가 같이 꽃도 심고 하는 커뮤니티 가든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되게 좋은 소재라고 보거든요. 그냥 우리가 공원 부지 해가지고 행정적으로 공사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마을 공원, 동네 공원을 주민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나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럼 아까 제가 말했던 장소의 의미를 부여하는, 공간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 소재로 한번 4주차 동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네. 왜 사회가 병들었나? 왜 사회가 병들었나? 예방할 수 없는가? 되게 심오한 주제를 잡으셨네요. 네. 그래서 써보니까 어땠어요? 일단 저의 경험 음, 바탕으로 적게 되었고 네, 그게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있고 네. 과연 그렇다라면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네.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을까? 그렇군요. 그쪽에 관심이 좀 있으신가 보네요. 좋습니다. 사회가 왜 병들었는가? 좀 큰 주제에서 선생님이 경험이 있다 그랬으니 그 경험은 혹시 천안에서의 경험인가요? 일하면서 일하면서. 네. 천안에서 서울 출퇴근을 하면 오, 좋습니다. 천안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출퇴근로의 로컬 일상이 뭔지, 힘듦이 뭔지 쓰시면 공감 많이 하겠죠.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걸로 쓰실지 도시청년 이번에 뭐 써야 될 주제가 있을지는 뭐 상관없습니다. 네.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도 하셨죠? 프리라이팅 소감. 저는 네. 평소에 주로 생각하는 게 나는 생각한다고 존재하는 네. 가르친 명제들을 항상 머릿속에 두고 살고 네. 그거에 따라서 그냥 물 흘러가듯이 우주로 갔다가 그렇군요. 우주로 갔다가 아, 결국은 우주 갖다 저는 천안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로컬 컨텐츠라서. 결국은 자기 고민들이, 관심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충주처럼 어떻게 콘텐츠 잘 만들지, 아이들 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잘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 일반적인 이야기들은 전 세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국가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내 일상에서 어떻게 펼쳐지지는 여러분들밖에 못 쓰거든요. 저는 그게 로컬 컨텐츠라고 봐요.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경험한 살아있는 이야기여야지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언제 한순간 하나가 터질 수 있는 게 그래서 홍보가 되고 브랜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록들을 잘 쌓아 나갔으면 좋겠고 마무리를 할 건데 오늘 첫 시간이지만 뭐 이야기는 나중에 해야 될 것 같고 첫 시간이지만 4주가 아니죠. 2주 동안 4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글을 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로컬 컨텐츠 발굴이어서. 제가 강조했듯이 여러분들이 천안이라는 공간을 기반으로 했던 모든 경험이 로컬 컨텐츠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어떤 걸 써야지 빵빵 뜰까가 아니라 처음 시작은 내가 뭘 쓰고 싶은지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써야 되는 글은 몇 번 쓰다 보면 지치는데 내가 쓰고 싶은 글, 내 삶의 맥락에 닿아 있는 글은 계속 쓸 수 있어요. 계속 써야지만 어느 순간 그 컨텐츠가 성공하거든요. 네, 아무리 달라도 한 번에 끝나는 건 뭐 지속 가능성이 없으니까. 바로 내일 모레 목요일이죠. 두 번째 강의가. 두 번째 강의에서는 유형별로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숙제 이틀 동안 고민해야 될 게 나는 어떤 소재로 글을 쓰지? 소재를 잡아오시고 지금 프리라이팅에서 했던 것도 괜찮고 그 전에 아까 자기소개할 때 쓰고 싶은 글이 있었으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는 글의 유형별로 어떻게 취재해서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를 좀 개괄적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쓰려고 하는 내 소재 가지고 한번 끄적여보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뭘 쓰고 싶은지를 가지고 와야지만 수업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첫 시간에 너무 무리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또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